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방탄소년이 한 팀으로서 또 멤버 개개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네, 데뷔 초 이야기부터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 거대한 문화적 파급력, 그리고 또 경제적인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뭐 단순히 인기가 많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그렇죠. 연간 뭐 5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경제 효과 분석도 있었고, 또 전 세계 팬덤, 아미와의 그 특별한 관계, 그리고 또 최근에는 2025년 완년체 활동 재개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까지 들썩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그 경제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숫자들이 사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2018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미 연간 4조 원 이상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고 네, 그 오래전 분석인데도 그렇죠. 얼마나요? 네. 근데 최근에는 빌보드 핫10 차트 1위, 이거 하나만으로도 경제 효과가 뭐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추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1조 7천억. 그 숫자 자체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좀 봐야 할 게 이게 그냥 앨범 팔고 뭐 공연하고 이런 직접적인 수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간접적인 효과. 네,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팬미팅 있었잖아요. 머스터. 네네. 부산이랑 서울에서 크게 했었죠. 네, 그때 그 행사로 인해서 부산하고 서울에 생긴 경제적 효과가요. 당시 각 도시 GDP의 거의 1% 내외, 뭐 1.6%, 0.9%이 정도였다는 분석이 있어요. 와, 도시 전체 GDP예요? 그 정도 영향력이라니? 그렇죠. 단순히 그 행사 자체 수입을 넘어서 뭐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숙박, 식당, 주변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까지 다 포함된 결과인 거죠. 맞아요. 그게 실제 소비로도 이어지고요. 방탄소년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나 식품, 의료 같은 이런 소비재 수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하고 협업도 많이 했잖아요. 네, 했었죠. 그런 협업이 그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건 물론이고 실제 판매량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방탄소년 때문에 한국 방문을 결심한다. 이런 통계도 봤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25년에 완전체로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 소속사인 하이브 주가가 확 뛰었잖아요. 맞아요. 52주 신고가 찍고 그랬죠. 네. 그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지난 1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면서 급등했는데 이게 뭐 이들의 영향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제 경제 지표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걸 시장이 보여준 셈입니다. 이야, 경제적인 파급력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문화 지형 자체를 바꿨다는 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케이팝을 뭐랄까 세계 주류 문화로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2018년 멜론 뮤직 어워드, MMA 때 아이돌 무대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죠. 네, 그 무대가 저는 되게 중요한 기점이었다고 보는데요. 뭐 삼고문화, 사물놀이 같은 한국 전통 요소를 그 최신 EDM 사운드랑 아주 세련되게 결합했잖아요. 이거 전 세계 팬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무대 이후에 뭐 국립국악관 같은 곳에 강습 문의가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 정말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거죠. 또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한복을 아주 멋지게 입고 나오기도 하고 시각적으로도 한국의 미를 알리는 데 기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음악적인 것 외에도 UN 연설이나 유니세프랑 같이 했던 Love Myself 캠페인 같은 활동들 있잖아요. 아, 네, 사회적인 메시지. 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들이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서서 뭐랄까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 외교관 같은 역할도 수행했어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정말 큰 역할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확 늘어난 거. 여기에도 분명히 이들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종의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이런 엄청난 성공 뒤에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죠. 바로 팬덤, 아미. 아, 그렇죠. 아미. 네, 이들은 정말 단순한 팬 이상인 것 같아요. 함께 성장하고 또 행동하는 파트너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그 관계의 핵심에는 저는 소통이 있다고 봐요.
데뷔 초부터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또 꾸준하게 자신들의 생각이나 일상을 공유했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매일같이. 그게 팬들하고 아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됐고요. 나중에는 그 위버스라는 자체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게 더 강화됐죠. 아, 위버스. 네. 네, 아티스트가 팬들이 쓴 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주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기존의 어떤 플랫폼과는 좀 다른 방식의 그런 직접적인 교감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미는 그냥 앨범 사주고 스트리밍 돌리고 이런 직접적인 지지 활동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던지는 메시지에 공감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Love Myself 캠페인. 네, 그거 정말 대표적이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부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기록적인 수준이었죠.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을 모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또 뭐 팬들이 직접 만드는 2차 창작물들 있잖아요. 영상이나 글 같은 거. 아, 네. 퀄리티가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컨텐츠들이 때로는 공식 컨텐츠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의 파급력을 갖기도 하거든요. 이게 과거의 좀 수직적인 팬덤 문화와는 확실히 다른 굉장히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새로운 팬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함께 만들어온 놀라운 경제적 가치, 그리고 또 문화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성과들, 화려한 모습들 이면에는 또 분명 다른 이야기들, 또 다른 고민과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5부인데요. 여기서는 이들이 창작 과정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외부의 다양한 시선과 해석들, 그리고 2026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